Advancing beyond. Anlitz.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리스에서 V&A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문태수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V&A를 이용해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로는 V&A를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고 V&A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인데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Non-Reusable Device Test라고 해서 양쪽 커넥터 타입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dvanced Calibration Method 중에 하나인 LRL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는 V&A 기능입니다. 포트 익스텐션 기능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기능인데요. 레퍼런스 플레이 익스텐션이라고 안리스에서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 플레이 펑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임베딩을 정확하게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심플리파이된 디임베딩 기능으로서 픽스처나 주변에 세미리지드 같이 안테나 측정할 때 부가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디임베딩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LTE 이전 세대에서는 많이 사용했던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의 제한사항으로는 어댑터, 디임베딩 하고자 하는 어댑터들의 그런 미스매치 이펙트들을 이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S11 값이나 S22 값은 정확한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다만 이제 S21이나 S12 같은 전송 특성은 좀 더 정확하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디임베딩 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상에 따른 주파수에 따른 위상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정확하게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전송선로를 디임베딩 하고자 할 때 특정 주파수에서 위상이 리니어하게 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해당 주파수에서는 S21 값이 패시브를 측정함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5G나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광대역 고주파 측정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레퍼런스 익스텐션은 이 점선에서 캘을 하신 다음에 어떤 DUT와 이 점선 캘리브레이션한 플레인 사이에 픽스처라든지 케이블 같은 거를 일종의 디임베딩 효과를 내고자 하는 기능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주파에서는 또는 광대역에서는 좀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안리스에서는 미스매치 서프레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빨간색 점선에 올라오는 이 플러스 S21 플러스 값들이 이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미스매치 서프레션이라는 저희 소프트웨어 기능을 통해서 이제 S21이 플러스로 올라온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패시브 전송선로 같은 것들을 측정하실 때 레퍼런스 플레이 익스텐션을 했을 때 이제 S21 값이 플러스로 올라온 것들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저주파에서 고주파까지 상당히 오리지널 데이터와 비슷한 결과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한번 데모 동영상을 보시고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포트 익스텐션 기능입니다. 포트 익스텐션은 일반적으로 저주파의 협대역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광대역인 경우에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전송선로를 이거를 측정할 거고요. 지금 이미 이제 10메가에서 40GHz까지 K-타입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측정을 S 파라미터를 S21 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S2원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2원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전송솔로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서 사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것이고, 위상값도 0도부터 이제 계속 변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들어가서 스토어 데이터 메모리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포트 1 쪽을 시도해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케이블을 뭔가 추가를 해서 이 케이블을 포트 익스텐션 기능으로 해서 보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뭔가 알 수 없는 케이블인데 포트 1 쪽에 케이블을 연장을 하고, 이 상태에서 포트 1 쪽에 했기 때문에 S1런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메저에 들어가시면 레퍼런스 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포트 1 셀렉이 된 상태에서 오토 로스 앤 랭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대역이기 때문에 모든 대역에서 그 포트 인셋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 S2원 값이 간혹 플러스 값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프리퀀시 디펜던트 셋업에 들어가서 미스매치 서프레션이라는 기능을 ON을 하시면 S2원이 이제 포지티브 값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K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토 로스 앤 랭스를 눌러주시면은 어떤 길이 값과 레퍼런스 로스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시료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셔서 S2원 값을 보시면은 지금 스케일이 1dB 스케일로 했을 때, 물론 차이는 존재하지만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0.1dB, 2dB 정도의 오차율을 보일 수가 있고, 위상 같은 경우에도 저주파에서는 거의 일치하고 고주파로 갈수록 조금씩 틀어지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만약에 일반적인 포트 익스텐션을 쓰시는 경우에는, 네, 제가 지금 풀어서 포트 익스텐션을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프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포트 익스텐션을 진행을 하시면,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치료를 연결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차율이 이제 거의 1dB 이상까지도 이제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까에 비해서 좀 부정확한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MC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MC 기능은 세컨드 매치 커렉션의 약자로서 보통 저손실 디바이스를 측정하실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아이디어란 그 VNA 같은 경우에는 반사와 전달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신호의 방향성이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측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인 VNA를 측정하시게 됐을 때는 외부 케이블의 성능이나 아니면 계측기 자체의 그런 성능으로 인해서 신호가 다시 재반사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우로스 디바이스를 측정하실 때는 그런 경우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반사 신호가 DUT의 반사가 발생이 되었을 때 VNA 리시버에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리시버에서 다 수신을 해야 되는데 수신하지 못하고 다시 또 재반사가 돼서 반대쪽 포트로 신호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안리스에서는 SMC 기능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신호의 그 타이밍을 재서 그 원하지 않는 반사 신호를 엘리미네이션을 시키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리플이 많이 발생되는 걸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매우 저손실을 측정을 하는 디바이스인데,
지금 한 0.12dB 정도의 이런 추세적으로는 맞지만 1, 2dB 정도의 이제 리플이 발생이 되면서 로스를 발생하고 있고요. SMC 기능 켰을 때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파형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스무딩 기능을 쓴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스무딩 기능하고는 다르고 실제 데이터를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반사 신호만 엘리미네이션을 시켜서 실제 디바이스의 그 측정 값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리플이 발생되어야 하는 그런 DUT 같은 경우에 SMC 기능을 키더라도 여전히 리플이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원래 리플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C 기능을 켰을 때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파형을 얻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루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이 스루 업데이트는 보통 풀 투포트 캘, SOLT 캘을 하고 나서 다시 캘을 할 때 뭔가 캘을 다시 하기 번거롭거나 조금 귀찮으신 경우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매우 정밀한 측정을 하시려면 풀 투포트 캘을 다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대략적인 추세를 보시는 경우에는 스루 업데이트를 또 사용하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SOLT 캘은 12텀 에러라고 해서 12개의 에러 텀을 보상해줘서 정확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스루 업데이트를 하면 S21, 1, 2 캘만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랜스미션 트래킹과 로드 매치 터미네이션을 이 두 가지 텀만 보상을 함으로써 캘을 다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텀만 보상을 하더라도 거의 풀 투포트 캘을 다시 한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스루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이미 그 전에 예전에 한 캘 값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트랜스미션 트래킹과 로드 매치 텀을 다시 이제 그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풀투포트 캘을 다시 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큰 좀 정밀 측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가끔씩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Non-Insertable Device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n-Insertable Device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양쪽의 커넥터 타입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같은 커넥터 타입이더라도 메일 투 메일이어서 가운데 피메일 수로 어댑터를 보상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의 테스트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어댑터가 손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시하고 측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고주파 광대역으로 가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시프로컬 메저먼트인데요. 레시프로컬 하다라는 것은 보통 S12 값과 S21 값이 일치하게 한 디바이스를 뜻합니다. 타사의 언노운 스루 캘이라고 하고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이제 웨이브가 그 온웨이퍼 측정하실 때 CPW 스루 라인이 있는데 이 스루 라인이 벤트가 돼 있어서 뭔가 계측기에서 스루 값을 이제 디파인하기 어려워서 어떠한 특성화된 파일을 로드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VTK 어댑터 같은 경우에도 스루 라인에 대한 디파인이 어렵죠. 그래서 양쪽 커넥터 타입이 달라서 스루 라인이 계측에다 어떻게 로드를 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한 경우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위치 박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디파인하기 어려운 스루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테스트 픽스처나 스위치 박스 같이 외부에 뭔가 그냥 정상적인 스루 라인이 아니라 블랙박스 같이 알 수 없는 뭔가 추가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능이 레시프로컬 메저먼트의 기본적인 그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SOLT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저희 계측기에서는 SOLR이라고 해서 쇼트 오픈 로드 레시프로컬 스루캐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알지 못하는 스루에 대한 것을 자동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종의 디임베딩 기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댑터 리무벌이라는 기능입니다. 방금 전 레시프로컬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는 스루 어댑터나 뭐 스위치 박스의 값을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 이제 어댑터 리무벌은 그 언노운한 스루 라인을 이제 알게끔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하나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K타입 피메일 스루 어댑터를 보상하기 위해서 양쪽이 이제 메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오토캘 캣이 이제 있고 왼쪽에 피메일 어댑터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캘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토캘 모듈을 이제 로테이트를 시켜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캘을 진행하게 되면 두 개의 캘 파일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 3번 부분에 해당되는 피메일 어댑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두 개의 캘 파일을 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피메일 어댑터의 그 S2P 파일을 추출을 하셔서 이 추출된 S2P 파일을 이제 일반적인 SOLT 캘을 할 때 로드를 하시면 정확한 투포트 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한번 지금 보여드린 거는 오토캘을 이용해서 피메일 어댑터를 보상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V2K 어댑터를 매뉴얼 캘로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댑터 리무벌이라는 기능되는 기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넌 인서터블 디바이스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데모에서는 측정하는 그 대상은 V 피메일 to K 메일 어댑터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쪽 커넥터 타입이 뭐 암수로 되어 있고 뭐 V로 되어 있고 K로 되어 있어서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캘리브레이션 방법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댑터 리무벌 기능은 V 타입으로 캘을 한번 하고 K 타입으로 캘을 한번 해서 그 두 캘 파일을 머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V2K 어댑터를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 캘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쪽에 어댑터를 연결해서 V 타입 캘을 하고 이 상태에서 K 타입 캘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어댑터를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VNA에서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좀 먼저 세팅을 하실 텐데요. 먼저 V2K 어댑터는 40개까지 동작하기 때문에 40개가 캘을 세팅해 주시고, 포인트는 뭐 예를 들어 1000포인트, 그리고 IF 밴드위스는 뭐 대략적으로 한 10kHz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에 들어가시면 디임베딩 툴이 있는데, 어댑터 리무벌에 들어가서 X 파일이 있고 Y 파일이 있습니다. X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가 올려져 있는 그 포트, 어댑터가 올려져 있을 때 캘리브레이션 파일을 의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K 타입 캘을 했을 때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장해 놓은 캘 파일을 K 타입으로 한 걸 불러오고, 그다음 Y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V 타입으로 캘 했을 때 이제 파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러와서 어댑터 퍼폼 어댑터 리무벌 누르시면은 이제 진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시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얘만의 특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S12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스케일을 0.1dB 스케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V2K 어댑터는 패시브 소자이기 때문에 손실을 가질 거고, 주파수에 따라서 사선을 그리면서 로스 값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리콜을 셋업을 해서 V타입으로만 캘을 했다 라고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는
로스를 지금 정상적으로 측정이 안 되고 0dB처럼 0dB에 쫙 깔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료까지 포함돼서 캐리된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K타입으로 리콜을 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캐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캘리브레이션에 디임베딩 툴에 들어가서 어댑터 리무버에 가서 그 금방 캘한 두 개의 캘 파일을 머지를 해서 어댑터 리무버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V2K 어댑터의 정확한 로스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리플이 약간 발생되고 있는데 캘리브레이션에 들어가서 캘 옵션에 들어가시면 이제 세컨드 매치 커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ON을 하시면 마치 스무딩 효과를 본 것 같이 깔끔한 화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캘리브레이션인데요. 하이브리드 캘리브레이션은 어댑터 리무버가 거의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동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보통 이제 코엑셜 대 코엑셜로 해서 예를 들어 금방 보여드린 V2K를 측정하신 경우에는 어댑터 리무버를 사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코엑셜 투 웨이브 가이드를 측정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캘리브레이션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변경된 방식으로 어댑터 리무버를 변경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캘의 방법인데요. 먼저 예를 들어 1번 포트가 코엑셜인 경우에는 코엑셜로 해서 원포트 캘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포트 2가 웨이브 가이드 형태인 경우에는 이제 웨이브 가이드 포트 2는 웨이브 가이드 캘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각각 원포트 캘 파일을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우측 그림과 같이 파일 1, 2에다가 그 캘 파일을 다 로드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트 1, 2번에 이제 그 수루 어댑터 값, 그 웨이브 가이드 투 코엑셜 수루 어댑터를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제 레시프로컬 수루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은 이제 웨이브 가이드 투 코엑셜 캘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웨이브 가이드 투 코엑셜일 텐데 아까 설명드린 레시프로컬 수루 캘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의 그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알아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드밴스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어드밴스드 캘을 설명하기 앞서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캘리브레이션 메소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인 SOLT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플하고 그리고 이제 광대역으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많이 사용할 수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코엑셜에서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SSLT라고 해서 쇼트 로드 스루 캘입니다. 지금 SOLT 캘 하실 때는 이제 쇼트와 오픈 로드 스루를 하시게 되는데 SSLT에서는 오픈이 없어지고 대신에 일렉트리컬 랭스가 다른 쇼트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마치 오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SSL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웨이브 가이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웨이브 가이드에서는 오픈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SSLT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SSL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웨이브 가이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밴드 리미티드한 성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엑셜로도 사용은 가능은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SSST인데요. 보통 이제 SOLT나 SSLT에 로드가 50옴 로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고주파나 광대역으로 갈수록 완벽한 50옴을 구현하기가 힘든 경우에 이제 그 로드 대신에 또 다른 길이를 갖는 쇼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웨이브 가이드나 코엑셜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고주파나 광대역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한 60기가 이상에서는 이제 SSST 캘리브레이션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SOLR, SLR, SSR에서 R자가 이제 들어가는 타입인데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해드린 레시프로컬 수루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노운 수루인 경우에 이제 위에 상기 설명한 이 세 가지 타입의 수루는 다 노운 수루인데 이제 언노운 수루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이제 이런 타입의 R이 들어가는 캘리브레이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루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세 가지의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림라인 형태의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약간 길이 값과 관련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캘리브레이션 메소드는 LRL 캘인데요. LRL 캘은 현존하는 캘 방식 중에 가장 정확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TRL 캘로도 많이 불리는 방식인데요. 지금 코엑셜이든 웨이브가이드든 온웨이퍼든 다 적용할 수가 있고 가장 정확한 이유는 LRL 캘을 하실 때는 랭스 값만 정확하게 제작이 된다고 하면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값이 굉장히 길이 값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길이만 정확하다고 하면은 측정 값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 말씀드린 SOLT나 SSLT 같은 이런 캘리브레이션은 그 각각 쇼트, 오픈, 로드에 대한 캘 파라미터 값이 RLC 값이나 옥스앤스 값이 굉장히 복잡한 주파수 디펜던트한 이런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부정확하다고 하면은 캘 값들이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LRL 캘 같은 경우에는 라인만 정확하게 입력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LRL 캘을 요즘에 고주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LRL 캘은 이제 밴드 리미티드한 성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대역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사용이 비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ALRM 캘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라인 리플렉션 매치인데요. 보통 TRM 캘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LRL 캘에 두 개의 라인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의 라인의 리플렉션에 그 매치드 로드라고 해서 이제 로드 터미네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LRL 캘보다는 좀 부정확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광대역으로 할 수 있고 매치 부분을 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잘 하게 된다면 LRL 캘만큼의 이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LRM 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인 리플렉션 매치에 이제 되어 있는 캘리브레이션 메소드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매치 특성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LRL 캘에 비해서 조금 부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LRL 캘인데 LRL 캘의 뭐 방식이나 메커니즘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RL 캘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보통 TRL 캘로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TRL 캘과 LRL 캘은 엄밀히 따지면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L 캘 같은 경우에는 수루 리플렉션 그리고 라인의 약자인데 보통 이 수루는 제로 랭스 수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라인은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은 리플렉터라고 해서 내가 디임베딩 하고자 하는 이 길이의 하프 랭스를 이제 전반사로 해서 만드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넌제로 랭스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타겟 주파수의 그 비례해서 어떤 특정 길이를 갖는 라인을 이제 추가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넌제로 랭스 라인을 추가하게 되고요. LRL 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첫 번째 라인부터가 이미 어떤 특정 스루 랭스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다음 동일한 리플렉션, TRL과 동일한 리플렉션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라인 2 같은 경우에는 라인 1보다 델타 랭스만큼 내가 원하는 타겟 주파수에 맞춰서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결론적으로 LRL 캘의 첫 번째 라인이 제로라고 하면은 이제 TRL 캘과 동일한 결과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LRL 캘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LRLK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DUT가 가운데 뭔가 그 PCB 라인 위에 올라와져 있고 앞에 또는 뒤에 있는 이 피딩 라인을 뭔가 디임베딩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최근에 밀리미터 웨이브 측정하실 때에는 안테나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뭔가 테스트 지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랭스 값이 있을 때 걔를 보상하고 걔를 제외하고 DUT만의 순수한 배어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LRL킬은 금방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밑에 수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LRL킬을 설계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먼저 F가 이제 주파수일 거고, 델타 L이 이제 그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의 이제 그 차이 길이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VPH라는 거는 이제 그 만약에 이제 PCB 설계를 하실 때 그 유전율을 감안한 그 전파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에 10, 160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위상항인데요. 델타 랭스만큼 어떠한 특정 주파수를 아이디어라는 0에서 180도 이내에서 뭔가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LRL킬을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좀 더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10도에서 160도 정도로 해서 이제 그 델타 랭스를 이제 설계를 하시게 됩니다. 이 수식을 그냥 봤을 때 이제 델타 랭스가 이제 10도에서 160도 사이에 들어오게끔 하면 이제 고주파에서는 델타 랭스가 굉장히 짧아질 것이고 이제 저주파에서는 델타 랭스가 커지는 그런 효과로 해서 설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LRL킬을 설계하시게 되면 첫 번째 랭스와 두 번째 랭스의 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주파를 이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라인이 15mm고 두 번째 라인이 16.7mm라고 봤을 때 델타 랭스는 1.7mm가 되겠죠. 그러면 이 수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낮은 주파수는 4.89GHz 그리고 그 높은 주파수는 이제 78.24GHz 이렇게 주파수 레인지가 가능한 영역이 설정이 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보다 좀 더 좁혀질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LRL킬 디자인을 할 때 공정 오차도 있기 때문에 공정 오차를 고려한다면 이제 좀 더 주파수가 안쪽으로 이제 더 레인지가 줄어들 것이고요. 공정의 그 오차율에 따라서 주파수는 좀 변동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LRL킬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밴드 리미티드 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금방도 이제 4기가에서 78기가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4기가 언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커버가 안 되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멀티라인 LRL킬이라는 걸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라인을 이제 2개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가 1개 밴드만 커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라인을 4개를 설계하시면은, 이제 3개 대역을 커버할 3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라인 1이 레퍼런스 라인이고 라인 1과 라인 4가 이제 가장 긴 길이죠. 그럼 델타가 제일 클 거잖아요. 그럼 그 큰 델타 값만큼 저주파를 얘는 커버할 것이고 그리고 라인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짧은 길이를 델타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 대역을 커버하고 라인 2는 이제 라인 1하고 거의 비슷한 길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대역을 커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 광대역을 뭐 LRL킬도 어느 정도는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 저주파는 근데 델타 랭스가 말도 안 되게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뭐 수백 메가헤르츠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백 메가에서 수십 기가까지는 충분히 이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LRL킬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메뉴에서 이런 같이 할 수가 있고 저희 안리스 계측에서는 최대 5개 밴드까지 엮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설계를 하실 때 브레이크 포인트 프리퀀시를 이제 잘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인 14와 13, 12 뭐 이런 식으로 엮여질 텐데 그 주파수들 간에 중간에 오버래핑이 되는 영역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중간에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버래핑 하게끔 하시고, 그 오버래핑 했을 때 어디를 브레이크 포인트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알아서 뭐 설정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이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LRK를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이제 실제 LRK를 했을 때 결과치고, 이제 빨간색 라인이 SOLT 캐를 했을 때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에 있는 결과값이 좀 더 로스가 더 높게 나오죠. 그만큼 피딩 라인을 에서 발생된 로스를 더 보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로스가 더 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거고, 위상 변화도 거의 없는 걸로, 그 빨간색에 비해서 별로 없는 걸로 해서 위상 변화도 좀 더 정상에 가까운 것을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통해서 LRK를 하고 그 결과치를 확인하는 것을 추가로 좀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데모에서는 LRL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가운데 있는 캐패시터인데요. 이 시류를 이 피딩 라인을 디임베딩한 조건으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LRL 캘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LRL 캘 만들어진 LRL 캘인데요. 여기 먼저 이 피딩 라인 두 개의 합쳐진 길이 값을 여기 첫 번째 레퍼런스 라인이 되고, 요거의 델타 라인만큼 세 개의 스루 라인 그리고 오프이나 쇼트 랭스를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멀티 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델타 랭스를 갖는 스루 라인을 구성을 하였고요. 이번 데모에서는 이 첫 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해서 500메가에서 5GHz까지 측정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많이 측정하시는 SOLT 캘과 두 가지 결과치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캘킷을 대부분 설계를 직접 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많을 텐데요. 이제 캘킷을 설계하시고 제작을 하신 다음에, 물론 설계 값을 갖고 계시겠지만 실제 커넥터도 연결이 될 것이고, 이제 공정상의 오차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값과 실측차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NA에는 타임 도메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이 랭스 값들을, 각각의 랭스 값들을 다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라인의 길이를 만약에 재신다고 하면은 포트 1 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반대쪽 끝단은 이제 오픈을 시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장해 놓은 리콜 파일을 한번 불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가로축이 타임 도메인이고 세로축이 리턴 로스인데, 전반사가 발생하는 위치 384.38피코 정도, 것을 첫 번째 라인의 실제 랭스 값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을 쭉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RL 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LRL 캘을 보시면은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캘리브레이션에 들어가서 캘리브레이트, 부트, 디파이스 LRL을 셋업하고, 에디트 캘 파라미터에서 이제 가운데 라인에 대한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쪽에 피딩 라인을 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드로브 라인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까 타임돔에서 시간 딜레이 값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딜레이로 설정을 할 것이고, 이제 아까 제가 3개의 스루 라인을 이제 이용을 해서 2개 밴드를 연속적으로 측정을 할 건데, 첫 번째 스루 라인이 383.384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대역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긴 랭스가 1000피코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긴 468 정도로 해서 세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리플렉터가 필요한데 리플렉터는 제가 오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3개의 라인으로 2개 밴드를 커버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느 대역에서
브레이크 프리퀀시를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유저 디파인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레커먼드 값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셋을 해주시고 지금 미리 주파수는 500메가에서 5GHz로 세팅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각 포트 1과 2의 오픈을 이제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픈 꽂아주시고 오픈 마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포트 2도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스루 라인을 이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저는 첫 번째로 제일 긴 라인을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32V 되는 것 같은 거 주시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라인 값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라인, 가장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라인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라인 클릭 해주시고 변환해 주시면은 캐리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자로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료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로스가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는 공진이 발생이 되고, 이제 손실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형태의 파형을 얻게 되는, 깔끔한 파형을 얻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리콜 셋업을 해서 제가 미리 SOLTK를 해놨습니다. SOLTK를 리콜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로스의 추세는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리플도 발생이 되고, 실제로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로스 값도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겹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 제가 다시 기존 파형을 저장을 하고 비교를 하시면 파형은 거의 비슷하게, 형태는 비슷하지만 리플이나 이제 로스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